서울 강남의 마천루들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저녁 6시. 미래금융 본사 45층 회장실에서 한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현경 45세. 대한민국 금융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눈에 오늘따라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3개월 전 그녀의 삶에 나타난 한 청년 때문입니다. 박하준 28세. 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25년 전 포기했던 운명의 조각이었으니까요. 사랑일까요? 모정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3월 2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하준은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내려 미래금융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이 200m 50층 규모의 이 건물은 그에게 꿈의 성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그의 손에는 떨리는 입사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쟁률 300대 1을 뚫고 얻어낸 기적 같은 합격이었죠. 하지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박대희는 6개월 전 하준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였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58세의 삶이었습니다. 호랍이었던 대희는 하준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준이 고등학생일 때는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까지 했죠. 하준아, 아빠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만큼은 꼭 성공하길 바란다. 대희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항상 흙먼지, 시멘트 가루가 끼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하준아, 아빠는 못해준 게 많다. 특히 내 어머니 역할까지. 미안하다. 이제 홀로 살아가야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거라. 너를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을. 그래서 하준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을 잃은 후 그는 진정한 고아가 된 것이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 박하준, K뱅킹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인사팀장 김 과장의 전화를 받은 하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었으니까요. 보통 입사 3년 차는 되어야 발탁되는 프로젝트에 신입이 선발된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큰 프로젝트에 뽑혔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혼자 사는 원룸 안에는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준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준아,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넌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고 엄마를 닮아서 마음씨가 따뜻해. 하준은 늘 궁금했었어요. 아버지, 제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대희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이 따뜻하고 똑똑하고. 너와 똑같이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됐지. 대희는 항상 하준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준아, 내가 어른이 되어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엄마처럼 소중히 여겨라. 진짜 사랑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준은 아버지의 깊은 사연을 느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 모든 비밀들은 아버지와 함께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준은 자신의 진짜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월 15일 프로젝트 발표회 당일. 미래금융 본사 49층 대회의실. 대리급 직원부터 전무까지 회사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 가죽 의자에 앉은 한 여자. 바로 최현경 회장이었습니다. 하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원진 여러분, K뱅킹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고객 경험 혁신입니다. 현경은 그의 첫 마디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던 남자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하준은 계속했습니다. 기존 뱅킹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손짓, 말투,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현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한 지 15년 수많은 직원들을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김 전무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500억은 필요할 텐데 ROI 계산은 해봤나? 다른 신입사원이었다면 당황했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하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500억 대비 3년 내 약 1200억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현경은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준비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어서 박 전무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경쟁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 우리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나?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퍼스트 무버의 이익입니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하준이 이어서 한 말이 현경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라.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현경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5년 전 데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현경아, 사람은 타이밍이야. 우리가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찬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하준만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챙기기 바쁠 때 그는 제일 먼저 현경에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준은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서 현경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조심히 걸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 순간 현경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하준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하준의 눈. 현경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대희와 똑같은 눈동자 색깔, 똑같은 눈매였거든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하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이 젖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청년만은 오직 자신만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정리된 후 회의는 임시 중단됐습니다. 다들 옷을 갈아입으러 가거나 수습하느라 바빴어요. 현경도 회장실로 돌아가려는데 하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죠? 제 발표 때문에 이런 일이. 제가 운이 없나 봅니다. 하준은 정말로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 첫 큰 발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현경이 물었습니다. 하준 씨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나요?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하준이 덧붙인 말이 현경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른은 남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현경은 확신했습니다. 저 청년을 내 비서실로 배치하세요.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경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지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현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 친구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직감이에요. 사실 현경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다만 하준을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보호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고 그런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부터 하준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현경과 마주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준 씨, 어제 검토한 M&A 보고서 어떠셨어요? 회장님 3페이지 재무구조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다. 현경은 하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과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가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그의 존재 자체가 주는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특히 하준의 작은 습관들이 현경을 놀라게 했어요. 보고서를 읽을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마이너스 데이도 집중할 때 똑같이 했었죠. 웃을 때 눈이 완전히 사라지는 웃음은 대희의 웃음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현경이 힘들어할 때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차를 타서 가져오는 세심함까지.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꿀차 한 잔 드세요. 그럴 때마다 현경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25년 전 데이가 자신을 챙겨주던 방식과 똑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하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장님,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챙기는 게 남자의 기본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경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데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현경아,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는 건 남자의 기본이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어? 7월의 어느 날 둘은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지점 실사를 위해서였죠. KTX 1등석에서 현경은 업무 자료를 보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집중할 때 살짝 찌푸리는 눈썹,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을 때 내미는 혀끝.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들 부부세요? 하준이 당황해서 대답하려는 순간 현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각자 다른 방에 있었지만 현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하준의 전화 목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부산이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아, 회장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치 어머니 같다고 해야 하나? 현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같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출장에서 돌아온 후 현경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하준이 잠든 모습을 발견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는 그의 머리를 바라보며 현경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이 감정은 대체 뭐지? 하준이 깨어나자 현경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졸았네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요, 조금 더 할게요. 회장님도 늦으시잖아요.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아팠습니다. 왜 이 청년은 이렇게 자신을 신경 써주는 걸까요? 며칠 후 더욱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회장실에서 둘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하준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경이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하준의 손목에 묻은 커피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준의 손목을 잡은 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준도 느꼈어요. 현경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피부에 닿는 순간의 그 전율을. 회장님. 하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경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가까운 거리, 떨리는 시선. 현경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지만 하준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왜? 손이 이렇게 차가우세요? 하준이 현경의 손을 자신의 두 손 사이에 감쌌어요. 온기를 나누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현경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 씨. 안 돼요. 현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에 취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준이 아버지의 기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인 날이었어요. 회장님, 아버지가 그리워요. 이 세상에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는데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살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였던 거죠. 현경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하준에게 다가갔어요. 하준 씨, 울지 마세요. 현경이 하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준이 더욱 서럽게 울자 현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준은 현경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그 순간 현경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경은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저가 있잖아요. 하준이 현경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에 젖은 그의 눈동자가 현경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제 곁에 있어 주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나. 그 순간 하준이 현경의 손에 자신의 뺨을 비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에 의지하듯이. 현경은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이 모정인가 사랑인가.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 잠수교 위에서의 고백 후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뭘 느끼시는데요? 저를 볼 때? 하준의 질문에 현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경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제가 당신을 만졌을 때 당신도 떨리시잖아요. 하준이 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경은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게 단순한 동정이라면 이렇게 떨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준이 현경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뛰어요. 당신도 저 때문에 뛰고 계시잖아요. 현경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가슴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하준이 현경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세요? 사랑받는 게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준이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어요. 하준 씨,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현경은 하준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에 자신의 뺨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경계선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8년 대학교 3학년 때의 사진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장.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찍은 연인 사진이었어요. 상대는 경영학과 2년 선배인 박대희였습니다. 대희.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현경이 경제학 과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도움을 준 선배였죠. 후배님, 이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작년에 같은 과제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준의 목소리와 똑같이. 대희는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경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면 항상 거절했어요. 현경아, 나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진심뿐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경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한강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들은 한강 둔치에서 라면을 끓여 먹곤 했어요. 현경아, 미안해. 널 제대로 된 곳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오빠, 이런 게 더 좋아요. 오빠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대희는 현경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과외, 편의점, 그리고 새벽 신문 배달까지. 현경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현경의 20살 생일날 대희가 준 선물은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씨가 특별했어요.
현경이에게 평생 사랑을 약속하며 마이너스 대희. 오빠,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3개월 동안 용돈 모아서. 미안해, 더 좋은 걸 사주지 못해서. 바보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 반지는 지금도 현경의 서랍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었어요. 대희의 특별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현경이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현경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바로 그 손길. 현경이 무의식 중에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그 감촉과 똑같았어요. 그들의 사랑에는 달콤한 일상도 많았습니다. 대희는 현경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와주곤 했어요. 요리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죠. 현경아, 오늘은 김치볶음밥 성공했다. 어제는 좀 탔는데. 오빠가 해준 건 뭐든 맛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1999년 12월 현경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현경이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다. 그깟 가난뱅이 애송이와의 연애는 당장 정리해라. 현경은 저항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희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재벌 2세다. 신분을 생각해라. 결국 아버지는 대희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현금 1억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고 내 딸에게서 손을 떼라. 하지만 대희는 그 돈을 거절했어요. 회장님, 저는 현경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현경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단 말이냐? 넌 그 애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현경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현경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2000년 1월 3일 새해 첫 만남에서였어요. 대희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현경아,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너무 달라요. 계속 만날 수는 없어요. 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현경아, 정말이야? 진심이야? 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임신을 안 것은 이별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의 그 두려움을 현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3개월이에요. 의사의 말에 현경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이별을 선언한 후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알게 되면. 결국 현경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낳되 입양을 보내기로. 199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날에 현경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현경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희와 똑같은 눈, 자신과 닮은 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생후 한 달 현경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분으로. 운명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바로 박대희였던 거예요. 이별 후 상심이 컸던 대희는 아이라도 키우며 살아가고 싶었나 봅니다. 현경은 그 사실을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8월의 어느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상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6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현경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현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모정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아버지마저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하준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절실했던 거죠. 하지만 하준은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준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너를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을 일하고. 저는 그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생각해요. 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희가 죽기 전까지도 하준의 행복을 빌었구나. 그리고 그 하준이 지금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준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모성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에요. 아니요, 회장님. 전 확신해요. 이 감정은 분명.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늦은 밤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갑자기 하준이 운전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강 잠수교 위였어요. 현경. 처음으로 그가 회장님을 빼고 이름만 불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전 이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경은 눈을 감았어요. 그의 고백이 달콤하면서도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준 씨. 네. 당신이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결핍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은 뭘 느끼시는데요? 저를 볼 때? 현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이게 여자로서의 떨림인지 어머니로서의 본능인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경은 오래 묻어두었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산부인과 진료기록, 출생신고서, 사본, 입양기관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아이의 입양 가정 정보였어요. 입양 가정 박대희, 입양일 1997년 3월 15일. 현경은 서류를 보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하준이. 자신이 25년 전 사랑했던 남자 박대희에게 입양된 아이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박대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대희 씨가 정말 우리 아이를 키워준 거구나. 현경은 서둘러 사설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었어요. 박대희의 생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3일 후 나온 조사 결과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박대희 1965년생, 2024년 9월 과로사로 사망. 평생 미혼. 1997년 입양기관을 통해 박하준 당시 생후 1개월 입양. 이후 27년간 혼자 양육. 조사보고서에는 대희의 삶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경과 헤어진 후 대희는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입양기관을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서 한 아기를 만났어요. 바로 하준이었습니다. 이 아이. 왠지 내 아이 같아요. 대희가 입양기관 직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운명처럼 하준을 만났던 거예요. 그 후 27년간 대희는 하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조사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희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이 엄마.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 키웠어요. 이제 당신이 찾아가 주세요. 현경은 그 글을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대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준의 친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준을 지켜봐 주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안 현경은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하준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후 현경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 하준을 불렀어요. 하준 씨 앉으세요. 회장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피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하준 씨, 저는 당신의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하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평생 곁에 있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하주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현경은 그것이 모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보는 석양에서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나누는 대화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여자와 남자, 그 미묘한 경계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아름다운 오해 속에서 살아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침묵이, 현실보다 환상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현경과 하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아니면 침묵하는 사랑을 택하셨을까요?